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꽤 크게 과락 중이죠. 주식 과락과 폭락을 대하는 심리.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심이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스트레스와 불안증이 있죠. 보통 주식을 처음 하시거나 주식을 몇 년 정도 그냥 대충 공부를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과거의 주식 패턴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나스닥 코스피 기준 폭락 범위를 한번 보면요. 과거 기준 데이터로 보면 IMF 폭락장이 3년간 2차 폭락을 포함해서 1차 폭락은 50%대였습니다. 2차 폭락이 이제 밀레니엄 버거 폭락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81%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나스닥을 포함했습니다. 나스닥 미국 다우지수하고 좀 다르죠. 코스피도 이만큼 폭락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폭락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론 1년간 마이너스 55%, 브렉시트 사건 4일간 마이너스 45%. 브렉시트 사건은 이거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브렉시트라는 게 EU에서 영국이 탈퇴한 날인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폭락할지는 거의 전 세계에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매도에 걸려서 이렇게 나간 건데 2018년 19년 트럼프 쇼크 2년간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요 경우에는 2017년도가 너무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단순간에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구간이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28일간 마이너스 55% 내려갔고요. 지금 보면 저희 좀 이따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지. 자, 폭락 범위로 보면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기지 않은 미래 성장주, 미래 성장주와 또 반대적인 게 있습니다. 포화 시장주나 침체 시장주 이런 거는 모르지 못했어요. 미래 가치주들의 수익률 평균을 보면 전체 종목이 30% 정도에 해당합니다. 30% 정도는 실적 지표가 계속 상승하는 우상승주들이 있죠. 그와 그런 종목들 실적은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미래 가치주들이 있어요. 가치주 그게 몇 년 뒤에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IMF 이후 평균 약 5,000% 올랐어요. 나스닥 코스피 기준에서.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는 약 평균 3,000% 정도 올랐습니다. 전체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 쇼크 이후 평균 80% 올랐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120% 올랐습니다.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IMF 이후를 보면 복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만큼 올라간 거죠. 지금 복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만큼 올라갔다 보면 되고 평균값입니다. 어떤 종목은 뭐 1000% 올라간 것도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00%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200% 올라간 것도 있고 40%만 올라간 종목도 있겠죠. 평균값으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보면 뭐 어떤 단어가 합리적으로 떠오릅니까? 회복, 그쵸? 회복. 지나가면 반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단 미래 성장주와 미래 가치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주식만 그런 게 아니다. 초보인 분들은 내 주식들만 내려가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 자기 주식만 쳐다보거든. 자기 계좌만 쳐다봅니다. 이 전체 계좌, 전체의 정시 환경이나 정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봐야 돼요. 이 폭락하고 가락할 때는 전 세계 정시를 다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주식도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였구나. 그러면 내 주식만 내려가고 다른 주식은 안 내려갈까? 그래서 사고 팔고 하시면 있거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날려요. 다른 거 사도 답이 없습니다. 그쵸? 사고 파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죠.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이나 한국 전체 주식시장이 내려갔는데도 그쵸. 이렇게 다 내려갔는데 초보분들은 처음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자기는 초보가 아니라고 하지만 똑똑한 척은 하지만 주식을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기본 원리나 주식 투자 수익의 개념 같은 것도 공부를 하지 않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5년을 공부를 안 하고 이제 하신 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초보입니다. 그렇죠? 초보예요. 이분들 기준은 무조건 자기 종목만 쳐다보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똑같더라. 이분들을 기준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악재나 호재에 따라 주가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호재가 없어요. 한마디로 악재만 총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악재 3개는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업 등급으로 따져서 S등급과 A등급, 미국 나스닥 평균이 지금 19%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19%. 많이 안 내려갔죠, 미국은. 중국은 45% 내려갔어요. 중국은 왜 저렇게 내려갔냐면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명령 있죠. 명령 슈퍼 300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이든이 바턴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중국 기업 퇴출이라는 것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통제, 압박, 무역 조치 이런 걸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 주식이 훨씬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간 상태고요. 그리고 흥다 보도 사태나 이런 재정 상태 이런 것도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이 많이 내려갔다. 등급이 높은 S등급이나 A등급인데도 저만큼 많이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만 30%, 한국만 40% 내려갔습니다.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30%대였어요. 일본도 20%대였고 근데 지금 푸틴 보복 조치 같은 이런 게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출, 원자재 수출 금지를 때렸죠. 그것 때문에 전기차 업종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요.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관점에서 그런 주가들이 시가 총액주들이 순위주들이 많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갑자기 30%대에서 갑자기 40%까지 내려앉은 것 같아요. 자, 한국 코스닥 종목 B등급으로 보면 자, 여러분들 내 주식만 찾아보면 안 돼요. 한국 코스닥 종목이 S나 A 등급이 아니고 코스닥이 A하고 S 등급이 있잖아요. 그건 걔네를 대장주들 말고 B 등급만 보면요. 벌써 마이너스 75% 내려갔습니다. B, C 등급 이하 마이너스 75%고요. 미국 나스닥 B 종목 평균은 마이너스 60% 내려갔어요. 미국 나스닥은 상한가, 하한가 그 제한이 없죠. 폭이 없습니다. 그 없기 때문에 내려갈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폭락합니다. 그쵸? 하루에 막 90%씩 막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만큼 떨어졌다. 그 중에 특히 아직 퇴출당하지 않은 중국 관련 기업들 이런 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팬데믹 피해주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제일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원자재 반대 악재주들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다우 B 종목은 평균 50%까지 4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얘들은 못 올라가요. 다우의 B 종목 쟤네들은 거의 못 올라갈 겁니다. 다우의 B 종목군은 거의 사장 조절입니다. 러시아 B 등급 평균 마이너스 85%. 85% 지금 주가가 지금 러시아가 가장 많이 폭락했죠.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반등한 수치에서도 85%입니다. 중국 B등급 평균 마이너스 75%. 이 중국이 훨씬 많이 폭락했죠. 한국도 그 비등한 것 같은데 중국보다 한국이 좀 덜한데 완전 대장주들만 봐도 중국이 좀 많이 내려갔다. 중국이 반등을 좀 했거든요. 반등을 했는데 정책 경기 부양 이런 것 때문에. 근데 한국은 요번에
저 러시아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국이 된 것 같아요. 이 주가 상에서. 요번 한 2주 만에 만 10%더 내려갔습니다. 원래 중국보다 건실했는데 10% 정도 더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죠. 중국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런 관점이 생겨서 만 10%더 내려갔다. 2주 만에. 자, 지난 1년간의 세계 지수를 보면요. 유럽, 아시아, 남미, 미국 포함해서 반도체 지수도 만 38%, 전기차 지수 만 42%, 그쵸? 전기차 지수가 32%다가 갑자기 2주일 만 42% 추가 폭락했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만 27%, 테마 섹터 마이너스 62%. 테마 섹터가 뭐예요? 테마 섹터? 뭐 가치주, 작전주, 세력주 뭐 이런 그리고 이쪽으로 몰려가다 저쪽으로 몰려가다 하는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겠죠. 종합지수 세계 38%, 나스닥은 마이너스 19%. 많이 안 내려갔습니다. 나스닥. 그쵸? 나스닥 중에 대장주 시총이 아주 무거운 것들이 좀 덜 내려갔고, 애플 같은 거는 호재가 몇 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상당히 많이 해서 시총이 엄청나게 큰 애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내려갔고요. 시총이 가벼운 애들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시총이 상위 50위, 30위가 잘 버티고 있고요. 그 중에 뭐 테슬라 같은 거 많이 무너졌지만 몇 개 대장주들은 많이 안 무너졌거든. 무너졌다가 다시 반등을 한 상태고요. 반등을 했다가 약간 더 무너지고, 다른 종목들은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한국만큼 무너졌습니다. 오른 지수를 보면 원유 78%, 원재료 210%. 원유는 뭐 어떤 지역 마다 좀 틀린데 어느 기간마다 하는 것도 다르고요. 원유는 뭐 어떻게 보면은 150% 정도 올랐고요. 여기 평균으로 어떤 1년 정도 나오면 78%, 원재료도 평균값으로 보면 210%. 어떤 특정한 거는 원재료가 700% 이상 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주식이나 여러분 자산만 붕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별로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전 세계가 폭락할 때는 그닥 위험하지 않았다. 다시 돌아왔다. 이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을 이해해 봅시다. 주식 투자는요, 시장 흐름에 맞춰 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내릴 악재에서는 악재 소멸 전까지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 절대로 아니 되며, 많이 내릴 악재에서는 악재 소멸 전까지, 악재가 소멸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뭐가 진행되는지는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재란 강력한 악재 소멸도 해당되죠. 그렇죠? 호재라는 거는 무슨 다른 호재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리고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 이런 것도 뭐예요? 악재가 없어지는 건데, 이게 뭐예요? 그 자체가 호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요것도 호재라는 거. 지금 무엇이 내 종목을 하락하게 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주식시장을 이해하자.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약간 편협한 사고방식이나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저기 주식 토론, 종목 토론실 가보면 문죄인이라고 욕을 하고, 뭐 이게 진짜 윤석열 씨 뭐 이런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욕을 막 하는데 주식 시장하고 대통령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없지만 이제 국내 채권이나 회사채나, 그러니까 국가채나 회사채나 이런 거, 그다음에 우량주, 성장주에 어떤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크게 얼마 비중을 어떤 대통령 정책에 맞춰서 비중을 12%에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12%까지 확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은 거의 10%대거든요.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에서 12%, 뭐 15% 이렇게 평균으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선거 끝나고 이렇게 정말
외국인 자본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6년 만에 처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탄핵 모성 소동 벌어질 때 그 직전에 그때만큼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명박 정권 초창기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 안 냈을 때 건설품 일으키는 거잖아. 그건 내수 시장이죠.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데 그때도 정말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외국인이. 이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이 정책이 보면 국내 경기 부양 같은 건설품 뭐 이런 거에 치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원자력 있죠. 원자력은 사실상 중국하고 한국만 신규 확장하고 사막 국가들, 그런 중동 국가들 몇 개 빼고는 거의 전부 다 철회한 사업인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서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이나 헤지펀드 이쪽 그 운영 기획과 기획 담당자들도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정책에 요번 정책 입안에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집에 수출 산업 육성이나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유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정말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하던데 그분은 외국 기업이지만 한국인이거든요. 미국 교포시던데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명박 정권 때하고 똑같아요. 이명박 정권 때 거의 5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갔어. 5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주식 투자 수익은 수익 구간에 매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매도하는 수익 구간에 매도하는 그 이상 또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엇이 내 종목을 하락하게 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 지금은 세계 정세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위험시기 일본, 실질적인 훼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실질적인 훼손이라는 거는 내 주식, 내 기업이 어떤 호재가 터져도, 그게 어떤 호재, 외부적인 호재가 터져도 이거는 못 올라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상장 폐지 사유와 상장 폐지 사유 이런 겁니다. 자, 글로벌 악재 때문인 거죠. 지금은 역사적 관점에서 글로벌 악재는 모두 소멸됐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간 경우는 없어요. 450년 동안 보면 네덜란드에서 이 정시 시스템 같은 게 만들어진 건데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실질적인 이제 지금 현재의 주식 시스템은 150년 됐거든요. 그렇죠? 150년 동안 보던 450년 동안을 보던 이 역사적 관점에서 글로벌 악재는 모두 소멸됐고 주가는 그 이전에 모든 고점을 다 돌파했습니다. 돌파하지 못한 그건 없어요. 그렇죠? IMF 때 어떤 나스닥 지수나 코스닥 지수 이런 거는 돌파 못한 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당시에 가짜 상장한 그게 거짓 상장한 이런 사기 상장 건이 종목이 약 200개나 돼요. 그 200개들 정도는 전 세계가 IMF 그게 IT 붐이 일어나서 허위 상장이죠. 그게 전부 다 회사가 소멸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 소멸된 거죠.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간 어떤 지수가 있긴 합니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자, 가장 무서운 악재와 폭락은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 사유와 포화 시장에서 경쟁력 위축으로 실적이 감소하는 업종입니다. 요 두 개,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지. 이 글로벌 악재 때문에 내 주가가 무너지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악재 소멸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 가장 무서운 악재와 폭락은요. 내 종목이 만약 개별 종목 상장 폐지 사유가 생겼다. 그거는 반등 소지가 거의 희박합니다.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는 상장 폐지 사유가 해결돼야 되죠. 만약에 근데 그건 도박이잖아. 사유가 해지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결정하죠? 건감이나 심지어 넘어가면 법원에서 결정하는 건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주가는 거래 정지거나 하한가를 2방에서 4방 정도 간 이후에 결정되는 거잖아. 이런 종목은 빨리 손절하는 게 낫죠. 포화 시장에서 경쟁력 위축으로 실질 감소하는 업종. 자, 과거에 30년 IMF 터지고 난 뒤에 주가가 가장 많이, IMF 터지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뭔지 아세요? 통신주입니다. 통신주가, 자, SK텔레콤, LG U+, KT 같은, 그쵸? 그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한 1000% 이상, 3000%씩 올랐다 보면 되죠. 액면병합하고 액면분할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보면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1000%에서 3000%씩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걔네들 그 전고점 뚫어낼 수 있을까? 못 뚫어낼 가능성이 있죠. 왜? 포화 시장이기 때문에. 얘들은 포화 시장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한 20% 수익 내고 이를 파는 거는 뭐 가능한 거겠지만, 옛날에 그 고점에서 물린 지점에서 사실 뭐 가만히 들고 있는 분들은 그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포스코 철강 있죠. 포항제철 주식을, 포스코 주식을 과거에 69만원, 67만원대 샀다. 67만원대 샀다. 그걸 다시 그걸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희박 가능성 99%.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돼요. 많은 그 주식 관련해서 종목의 주도 산업, 이 주도 산업 공부를 좀 해보시면 주가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될 겁니다. 그런 책을 한 10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들 종목은 악재가 소멸되어도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계속 폭락하거나 옆으로만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해외 주식 중에 홍콩 상장 주식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홍콩은 지금 어떻게 됐죠? 중국 공산화로 지금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원래 영국이 100년 저작권을 가지고 홍콩을 이제 먹고 거기를 개발해 가지고 아시아 최대의 금융 도시로 만들었죠. 근데 금융 허브로 만들었는데 그다음 금융과 그 선물 시장, 이게 어떤 자재, 원재료, 원자재나 농산물, 농수산물 거래 시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지금 중국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거의 뭐 없애다시피 이게 홍콩을 지금 삼켜버리죠. 그냥 원래는 독립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갖고 오더라도 저작권 100년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받아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완전 공산화 상해하고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홍콩에 있던 금융권들이 지금 전 세계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탈출하고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가고요. 도쿄도 좀 가려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도쿄보다 한국으로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쪽으로, 두바이나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한국의 전주라는 도시에도 지금 거기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홍콩 상장 주식은 당분간 손도 안 대야 됩니다. 이게 그 어떤 홍콩 상장 주식 쇼크가 끝나는 거는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반영구적일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 의견상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자, 글로벌 악재 때문에 무너진 우량주라면, 성장주라면 인내하며 추가 매수 시스템을 기다렸다가 평단가 관리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 개별 종목 상장 폐지 사유와 포화 시장에서 경쟁력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이거는 반영구조 실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가율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우매한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손절하는 게 답이다. 요거는 이제 요걸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어보면 어떤 섹터별로 이게 성장주고 미래성장주고 어떤 기준을 나누는지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서적도 보시고 미국 서적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전문가 같은 유튜버도 보셔야 되는데, 근데 유튜버 채널 중에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신한금융투자는 하나금융투자, 이 사람들 이분들 나와서 이야기할 때 한국경제TV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뭔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게 왜 그러냐, 슈카월드를 보시면, 슈카라는 분 아시죠? 유튜버. 그분 영상을 보시면 자기가, 그분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금융 정권사 다니신 분이죠. 그쵸? 그런 회사 다니던 분이죠. 거기 일화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해. 자기가 총대를 메고 반대적인 거를 이야기를 제비뽑기 하듯이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여튼 그 신한금융투자나 메리츠증권이나 하나금융투자는 우리나라 3대 뭡니까? 3대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쵸?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그게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반 개미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고요. 반대, 그냥 가짜로 여러분 꼬대기는 언사를 많이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물론 거기 출신 분들이,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시장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어떤 의도성도 숨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내의 구간이며,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을 이제 내면요, 지금은 인내의 구간이며 추가 매수할 시점이나 타이밍을 봐야 할 시점이지, 지금 추가 매수할 시점이 아니라 타이밍을 봐야 되는, 간을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왜? 아직 악재가 진행 중이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난 건 없어요. 추가 매수 시점은 언제 잡아야 되냐? 단순하게 결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자꾸 이제 요거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면 있는데 아닙니다. 단순한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왜? 복합 악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자, 러시아가 전쟁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난 금융 전쟁이 또 벌어져 있잖아. 무역 분쟁이 또 벌어져 있죠. 이것까지 다 해결돼야 되고, 이게 뭐에 영향을 주죠? 페드가 굉장히 금리 인상하고 긴축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폭탄 반응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거는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한번 적으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폭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폭증하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데, 그거에다가 팬데믹 때문에 뭐예요? 무역이 제대로 안 되죠. 무역비가 너무 많이 무역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 전쟁이 벌어졌죠. 이게 인도네시아, 호주, 중국, 뭐 브라질, 미국 이런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자원 대국들끼리 자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0.75, 뭐 79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0.75가 아니라 7.5, 7.9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패드가 이 폭탄선을 할 경우에 이만큼 올라가는데 8.4가 되고 8.5가 됐다. 그러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막 1%씩 금리를 막 1%씩 강압적으로 막 계속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폭탄 발언을 해보면 그게 낙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지금 현재에서도 많아서 15%, 20%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때 낙폭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제 엄청나게 폭락하지는 않겠죠.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폭탄선을 해도 많이 패드가 폭탄선을 벌써 1차로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도 많이 폭락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터지면 곤란하겠지만, 자,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범위나 속도를 분석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요거까지 다 봐야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 또 다른 돌발 악재는 없을까? 원래 요거밖에 없었는데 푸틴처럼 행동해서 돌발 악재 또 플러스가 된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가중된 거죠. 가중.
또 이제 코로나 3차 팬데믹 같은 게 또 생길 수 있죠. 지금 어제자로 중국 대도시하고 홍콩을 어떻게 했어요? 폐쇄 조치하고 있죠. 홍콩은 지금 폐쇄 조치를 시도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 비슷하게 돼 있다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다 보니까,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못 받아들여서 이게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치고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내부의 대도시들은 지금 벌써 오미크론 변종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막 폐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들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시고 자, 다시 한번 지금은요,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요거 상황을 다 체킹하면서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시고 힘들 때 항상 생각하세요. 힘들 때 항상 생각하세요. 뭘 생각해야 될까? 좋은 종목과 ETF 좋은 ETF들 있잖아. 미래 성장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 ETF로 버티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뭐 매수를 해서 많이 내려간 거는 추가 매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는 앞부분에 앞 페이지 그 상황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의 하락과 상승 파동을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중장기 투자의 과거에 우리가 뭘 보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폭락해도 아니면 과락해도 버틸 수 있냐면, 자, 아래는 중장기 파동 투자의 대가들인데, 이분들을 한번 보면 레이달료가 40년간 약 1600회의 폭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락 1600회의 과락과 7번의 대폭락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겪으면서도 세계 7위의 주식 투자 자산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2022년 현재까지 작년 말 2021년으로 봐야겠죠. 26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자기 자산, 운용 자산은 160조입니다.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 증가 중이죠. 40년 전에 이분이 얼마 갖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시작한 돈이. 그리고 10년 뒤에는 갑자기 1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6조가 됐어요. 이 얼마나 그 수익률로 왔겠죠?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왔겠죠? 근데 이분의 평균 1년 수익률은 40%고요. 40% 정도고, 3번은 손실을 크게 냈다고 합니다. 크게 정도는 아니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 크겠죠. 손실을 하면 몇 조 단위로 막 움직이는 사람인데, 3번 정도만 손실을 하고 나머지는 이게 손절을 해서 손실이 난 거겠죠. 손절을. 이 40%가 매년 달성된 게 어떤 기준이냐? 평균입니다. 달성된 기준이 뭐냐면, 손실도 내려가면 손실로 찍혀 있지만 실질적인 손실이 안 생겼잖아요. 그걸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수익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 관점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느 파동에서는 한 번씩 청산해서 이동시키죠. 전체를 청산해서 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섹터를 비중을 축소하고 다른 섹터는 비중을 확대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분은 다 청산했다가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남석관 씨는 지난 30년간 약 1200회의 과락과 4번의 대폭락을 겪었죠. 이분도 어떻게 처음에 2번 쪽박을 찼다고 하시더라고. 2번 쪽박을 차고 500만 원 갖고 다시 시작해서 2,400억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2,400억. 2,400억까지 오는데 1,200회의 과락을 경험했다. 과락이라면 잘 가다가 15%에서 30%, 35%까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폭락은 40% 이상 떨어지는 걸 폭락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많이 겪고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500만 원, 2번의 쪽박을 차고, 억대 쪽박을 차고 2,400억까지 벌었다. 그러면 한국 시대 주도주, 시대 주도 성장주가 있죠. 그렇죠? 시대 주도 성장주가 레이달료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레이달료나 과거에 이제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죠. 주도 성장주. 이게 저분들 하는 건데, 남석관 씨 같은 경우에는 2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단기 스윙이나 이슈주, 돌발 이슈주. 그것도
어느 정도 소액으로 하시면서 주도 성장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봉주 교수 같은 경우가 이 주도 성장주 위주로 이제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5억 갖고 친구가 의사인 친구가 빌려주는 5억 갖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거 갖고 주식에 시작하셔가지고 2천억대 자산을 이뤘다고 하죠. 자, 남습관 씨가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자세히 보시면 이분들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다들 힘든 과정, 인내의 구간, 과락의 구간, 폭락의 구간을 다 겪으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은 계속 정식이 됐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1000억대에서 갑자기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40% 정도 폭락했을 때 이분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평균 40% 주가가 내려갔지 않을까요?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나 20% 맞죠? 내 돈이 1000억이던 게 갑자기 700억으로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다 똑같아요. 남습관 씨도 지난번에 나와서 방송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레이 달리오도 지난번 코로나 때 자산이 160조 투자한 운용 자산을 160조가 30, 40조가 그냥 확 내려가 있었어요. 확 내려갔다 지금 반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폭락할 때 전체 지수가 폭락할 때는 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반대 뭐 어떤 공매도로 포지션을 바꿨다거나 금을 샀다거나 뭐 이거 전체를 옮겼다거나 이런 경우는 운이 따라줘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 0. 몇 프로 있겠죠. 있어요. 운 좋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코로나 때가 그랬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보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추가 악재 이런 유형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쵸? 악재가 돌발 악재만 계속 생기잖아 이게. 그쵸? 확정적 악재가 아니에요. 확정적 악재가 보이는 것과 확정적 악재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한 달 뒤에 누가 푸틴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쵸? 한 달 전에? 2달 전에? 뭐 그런 거죠. 자, 많이 내릴 만큼 많이 오를 일이 길어진다는 것. 이게 인내의 미래 행복이자 수익입니다. 이거를 한번 믿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스타일이 중장기 파동 매매 하시는 분들은 미래 성장주, 뭐 미래 가치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종목만 좋다고 하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수익 관점에서 수익이 나는 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게임이 돼요.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그쵸? 자,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요즘에 디지털북 선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아주 8,000페이지 정도 써놓은 거를 추리다 보니까 1,800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또 내용을 분류하고 책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한 650페이지 정도가 돼서 그걸 이제 쪼개서 디지털북에다 올리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제가 벤치마킹을 30년 동안 했거든요. 벤치마킹을 제가 습관적으로 뭐 30년 동안 매일 꾸준하게 한 건 아니지만 몇 년은 못했고 또 하긴 하지만 30년 동안 제가 거의 습관적으로 20년간 한 것 같아요. 어떤 기업 분석이나 어떤 프로젝트 분석이나 연예인 그 매니지먼트 이런 분석이나 심지어 음악 그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엄청 팔린 거 2천만 부가 팔린 거 이런 거까지도 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 패션 상품 같은 것도 어떤 가방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어떤 브랜드가 갑자기 신생 브랜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라 같은 게 있죠. 자라 같은 거 이런 거나 이런 것까지 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도 이제 벤치마킹 한 게 있고 제 실제로 유튜브에 벤치마킹 한 영상을 2개나 올렸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디지털북으로 만들려고 그걸 디지털북, 전자북 내는 PDF 파일로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인내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데 열정을 쏟을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만 쳐다보고 앉아 있지 마시고 소주 마시고 신세 한탄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데다가 시간을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열정적인 삶을.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임 때도 그랬어요. 남석관 씨나 이 김봉주 씨나 레이달류는 다 겪었던 일입니다. 뭐 그 자기 자산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30조씩 막 다 날라가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남석관 씨도 뭐 한순간에 뭐 200억, 300억씩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김봉주 씨도 마찬가지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